그 댓글을 영어로 된 댓글을 또는 뭐 이태리어로 일본어로 되어 있는 그 댓글을 해석해가지고 소개해주는 유튜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 뉴스를 한국 뉴스에서 소개하는 정도를 훨씬 뛰어넘어서 한국이 정말 선진국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유발 하랄이라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상가로 등극을 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면 세 가지가 바뀔 거다. 핵심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될 거다. 둘째는 기본소득 논의가 활성화될 거다. 세 번째는 사회주의가 무너질 거다. 그런데 그 세 가지 다 한국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 교육 바로 우리 들어갔죠. 기본소득 지금 재난 기본소득 그렇게 시작을 해버렸죠. 그리고 선진국이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선진국들이 특히 권위주의에 의해서 움직이는 중국이나 아니면 일본 이런 데는 아무리 돈을 많이 쌓고 있어도 제대로 안 굴러간다, 대응할 수 없다. 지금의 세계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 세계 여기저기에 이런저런 사이트에 메일링 리스트에 가입을 하고 있는데 지난 한 2달 정도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를 뒤덮으면서 또 메일들이 안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연구소, 뭐 무슨 센터, UN 무슨 기구 안 오기 시작했는데 한 2달 가까이 되니까 여기저기에서 이제 메일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 메일들은 다들 이겁니다. 지속가능 발전 이걸 얘기하는 그런 사이트나 그런 연구소나 그런 마을이나 그런 데에서 메일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 포스트 코로나를 지나가면 우리가 앞으로 전 세계를 이끌어갈 핵심적인 사상이나 철학이나 아니면 정책이나 아니면 우리가 공유해야 될 것은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다. 그러니까 성장 위주의 돈으로 아니면 수치로 되어 있는 그 성장 위주가 아니라 질적인 삶의 질을 얘기했고 행복을 얘기했는데 그것마저도 이전에는 아주 피상적으로 얘기했어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고 또 뭔가 경제 성장률이 높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코 그게 행복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알게 됐습니다. 통영이 정말 잘 지켜내고 있는데 통영이 중요한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신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전부터 최근 몇 년 전부터 습가능 발전을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은 도시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는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갈수록 떨어지는 겁니다. 미국에서, 중국에서, 일본에서 봤듯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대통령을 잘 뽑았더니 대통령이 일사불란하게 잘했다. 그게 아니잖아요. 각 도시들이 철저히 문단속을 한 것들 그런 것들이 잘 지켜냈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움직여 다녔던 거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이 그것을 아까 유발하려는 사람이 비누 경찰이라고 얘기합니다. 비누 경찰. 그러니까 우리처럼 누가 걸리면은 동선이 다 파악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오늘 어디 슈퍼를 지나서 어디 식당을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프랑스에서는 계속 비웃었습니다. 아 여기 통제되는 국가, 개인의 인권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국가. 그랬는데 그 사상가가 경찰 국가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비누 경찰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큰 위기를 그럼 다들 비누를 한 잔씩 받아라. 그리고는 손을 씻어라. 안 씻으면 다 잡아가겠다. 그게 경찰 국가인데 비누 경찰이에요. 그러니까 비누로 손 잘 씻읍시다 그랬더니 모든 국민들이 알아서 잘 씻은 거 그게 이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전처럼 국가가 뭘 동원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고 도시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 얘기를 오늘 드릴 겁니다. 습가능 발전이 용어가 여전히 낯선 용어입니다. 영어를 그대로 번역했기 때문인데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는 정치인들이 좋은 얘기는 다 써버리기 때문에 좋은 얘기를 우리가 익숙한 얘기로 갖다 붙일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녹색 성장 그러면은 그게 사대강이랑 연결되지 왜 나랑 연결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순환 경제 그렇게 얘기하면 자원순환만 생각하게 되고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 초창기 때 한 20년 전에 번역할 때는 지탱 가능한 발전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구가 지탱할 수 있을 만큼만 발전하자 그런 의미였는데 지금은 이 지속 가능한 발전 이렇게 이 용어가 굳어버린 거예요. 어쨌든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단어지만 지속 가능한 발전 입에 안 붙더라도 그 생각이 뭐다, 그 관점이 뭐다 이 정도만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갔죠? 1952년에 런던 스모그였습니다. 이때 이날 갑자기 수천 명이 죽은 게 아니에요. 런던 스모그는 아주 유명하잖아요. 19세기 말부터 계속 이런 날이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임계치에 달한 거죠. 이날부터 그 전에도 폐렴 환자들이 많았는데 이날부터 그 비율이 높아져서 이 해 말에 그 다음 해 말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거를 런던 스모그 사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서울이 갑자기 이랬다가 폐렴 환자들이 1만 명, 2만 명씩 늘 거다 그렇게 예측한 것처럼 되다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조금 나아지기는 했는데요. 그걸 계기로 해서 다른 발전을 생각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좋은데 빨리 끝나라 옛날처럼 좀 똑같이 해보게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겠죠. 청소차가 아니라 소독차. 저는 국조차 가본 경험이 있는데 저 어르신들은 이걸 몸에다가 끼얹기도 했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이게 DDT였죠. DDT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뛰어난 화학약품이라고 그런 칭송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레이첼 카슨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화학자예요. 예나 지금이나 산속을 늘 산책을 하면서 머리를 식히는데 봄이 왔는데도 새가 날질 않아요. 새가 울질 않습니다. 저기 새가 죽어있는 거죠. 왜 봄에 새가 날고 지저귀고 꽃이 피어야 되는데 꽃도 없고 새도 날질 않을까? 그 고민을 시작한 거죠. 왜 그럴까? 저 죽은 새를 해보려보고 그랬더니 DDT가 나오는 거죠. DDT는 벌레만 죽이는 줄 알았더니 그 벌레를 잡아먹고 살았던 새도 죽이고 그 새를 다시 잡아먹고 살 땅도 오염이 되고 그런 순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레이첼 카슨 여사는 자연에서는 그 누구도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번에도 경제는 살리자 그러면서 중국은 다 막아라. 어떻게 막습니까? 이 마스크 재료도 다 중국에서 들어올 텐데. 그러니까 지금은 경제조차도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 구조를 잘 활용하면서 잘 이해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연대끈을 놓지 않고 전 세계가 연결되면서도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고민해볼까 이런 노력이 필요한 거죠. 카놀라유 아시죠? 카놀라유? 카놀라유는 캐나다 누체꽃으로 만든다고 해서 카자가 붙어서 카놀라유예요. 그럼 캐나다 누체씨로 만든 기름이 카놀라유입니다. 캐나다 누체씨는 95% 이상이 GMO입니다. 유전자 조작식물. 그러니까 카놀라유가 한때는 아주 비싸게 팔렸다가 지금은 다들 알아서 그런지 껴서 파는 기름이 됐는데요. 중국에서 이 유체씨가 들어온다 그러면 가짜가 들어오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캐나다산이 아니기 때문에 GMO일 거를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2009년부터 10톤, 20톤, 30톤, 40톤 수백 톤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2017년에 발견했어요. 농업연구원의 모 박사가 우연히 발견했는데 이 중 어딘가에서 발견했어요. 한 10년 됐으니까 꽃이 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꽃을 봤는데 GMO인 거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GMO 씨앗은 그게 해롭다 안 해롭다 논쟁은 계속 있지만 관리를 하는 겁니다. 들어오면. 그래야 다른 작물하고 섞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경기도 안성에서부터 김해시 상동면까지 이 GMO 씨앗이 수백 톤이 뿌려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로 갔는지 주민등록 신고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괴 식물체가 나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왜들 이렇게 했을까요? 중국에서 들어왔을까요? 지역마다 유채꽃 축제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역이 뭔지를 이해하고 우리 지역의 특성을 이해해야 되는데 저 한평에서 나비 축제하면 전국이 나비 불러다가 나비 축제하고 그런 게 지난 10년간의 이 지역 축제였죠. 그런 것들이 이제 다들 깨닫고 바뀌어가는 상황인데 우리 통영은 그런 상황들을 잘 극복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 터지고 그리고는 그 해양 쓰레기들 어류들도 다 들어오죠. 해양 쓰레기들이 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 원자력이 오염돼. 이게 어느 다리에 들어가 있는지 어느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지난 수년 동안 한국으로만 들어왔어요. 그때 우리 언론사가 일본을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너무 수요가 많아서 감당할 수 없었다. 이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그걸 방사능에 오염된 이 건축 폐기물은 건축 폐자재는 수입 안 됨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서 그걸 적용을 해보려고 했더니 일본 사람들이 일반 폐기물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수입을 많이 해왔던 거예요. 최근에서야 국민청원도 수입을 막아다오 그게 이제 들어갔죠. 우리가 쓰고 있는 플라스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플라스틱 여기 줄줄이 있는데요. 자, 최근에 이제 9만 년 통한다고 이 플라스틱을 갉아먹을 미생물이 지금 개발이 됐다고 하는데 그런 노력은 한쪽으로 하고 다른 노력은 이 플라스틱을 다른 걸로 교체할 그런 생각을 계속 해야 되죠. 물론 유리장으로 바꿔도 또는 뭐 텀블러로 바꿔도 그걸 몇 년씩 계속 들고 다녀야 이 플라스틱을 없애는 것까지 안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텀블러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연간 사용량이 최고로 많죠. 지난번 환경부 장관이 이걸 이 카페들한테 이 안에서 먹는 사람들한테는
좀 깎아주고 그리고 일회용품 덜 써라. 그렇게 했더니 기업도 살고 우리도 재밌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게 기업하고 일하는 게 어렵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전국이 그렇게 이 실내에서는 다른 잔으로 바꿔주기로 했어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당 플라스틱 사용량이 최고인데 플라스틱이 이 생선만 먹는 것이 아니고 아까 자연에서는 그 어느 것도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게 계속 순환돼서 우리한테 오는 거죠. 자연을 얘기를 하면은 늘 그게 돈이 돼? 환경 얘기하는 게 돈이 돼? 경제를 살아야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데 저 영어가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기후변화가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 이 북극의 얼음을 녹이고 있어요. 말도 안 된다고 웃고 있는데 기후변화가 인도 경제를 말아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경제자가 나오니까 그래? 그래도 경제는 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것이 그 전에 우리가 자연보호, 환경보호, 환경실천, 환경운동 많이 했지만 경제랑 사회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 환경만 들여다봐가지고는 절대 환경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그런 각성과 이 맞물려 있습니다. 여름에 미세먼지가 많을 때 그때 부자들은 다 저 남미에 아니면 저 태평양 섬에 놀러 갔죠. 남아에 있는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미세먼지 계속 먹어왔던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환경 문제는 경제 문제하고도 연결되어 있는데 사회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할 때 기존에는 환경부서하고만 일을 같이 하거나 환경부서한테 민원을 제기해주시려고 이제는 경제부서한테도 제발 도시재생을 아주 성급하게 하지 말고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합시다.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에너지 문제를 얘기할 때 그럴 때 빈곤층의 에너지 문제를 잘 해결을 해야 그래야 이 석탄 문제 이런 것도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여기가 폐조선소인 거를 오늘에 알았는데요. 이게 아닌지 모를 뿐더러 왜 그 1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감기로 죽었을까요? 병원에 못 가니까. 의료보험이 전 국민한테 해당이 없으니까. 2억 4천 명 중에 2억 4천만 명 중에 자기 개인 보험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건강보험 민간에 갖고 있는 사람이 한 8천만 명 그리고 국가가 커버해주는 사람들이 8천만 명 8천만 명 나머지는 못 가요. 병원에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기침으로 폐렴 말고 그렇게 갔던 사람들이 만 명, 해마다 만 명씩 기본적으로 있는 거죠. 이 의료보험의 미국 의료보험의 현실을 고발하는 영화를 만든 분인데요. 노동자가 손가락이 3개가 잘려서 병원을 갔어요. 그런데 당신은 그간 의료보험 낸 게 손가락 하나뿐이니까 하나만 붙여줄게요. 그리고는 2개는 안 붙여준 실제 이 사건을 이 다큐멘터리로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데뷔작이 이겁니다. 로저와 나. 자기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이 플랜트시의 GM 노동자였어요. GM이 80년간 저기 있었죠. 왜 80년간 있었을까요? 사장님이 고향이라서 제일 쌌으니까요. 플랜트시의 노동력이 제일 쌌으니까. 86년에 왜 떠났을까요? 더 싼 곳이 생겼으니까. 중국으로, 베트남으로 옮겨가는 거죠. 한국의 군산으로 또 옮겨가는 거죠. 혜택만 다 갖고 더 싼 곳이 있으면 금방 또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플랜트시가 GM에 의존해가지고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그렇게 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전 세계 경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GM 하나에만 의존해가지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거제 조선소도 늘 위태롭게 생각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행히 통영은 다른 이 문화유산들, 관광 산업들 많이 있기도 하고 수산업 이런 것들이 갖춰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든 하나의 산업이나 하나의 기업에만 목을 매서는 정말로 이 목맬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대안들을 생각해야 된다. 그 다음에 대기업, 큰 기업 위주로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을 기업부터 작은 일들부터 우리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미국이 사재기가 그렇게 심했던 것과 한국이 사재기가 없었던 게 걸어서 갈 거리에 쇼핑센터든 편의점이든 곳곳에 있으니까요. 미국은 자동차를 몰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쇼핑센터에.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영미실이죠. 기억나시죠? 이 컬링 경기였는데요. 김용두라는 분이 레슬링 선수였는데 레슬링을 은퇴를 하고 캐나다에 가서 이 국제심판 자격증을 따와요. 한국에 돌아왔는데 부인이 다시 가서 따와요. 두 사람이 돌아왔는데 선수가 없잖아요. 아들이, 딸이, 사위가 선수하고 형이 와서 코치를 해요. 그럼 이 컬링 경기장은 전 세계, 그럼 아주 예민한 경기인데 전 세계에서 이 컬링 경기장을 만들 수 있는 기술자 한 명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싸겠어요. 이분들이 수년간 이 실내 스케이트장에서 연습을 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자가 한 명밖에 없는 정도로 아주 정교한 게임인데
그 스케이트장에서 연습하면서 세계 경기에 여기저기 가서 늘 꼴찌를 하고 왔죠. 몇 년간 그 경험을 쌓아가지고 전국의 지자체장들한테 돌아다녔어요. 컬링 경기장 하나 지읍시다. 그렇게 돌아다녔습니다. 21명을 만나는 동안 경제도 어려운데 무슨 경기라고 이렇게 하면서 모르는 거예요. 안 지어주는 거예요. 드디어 이분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럼 대도시에 컬링 경기장이 있어야지 고향인 경북 의성 땅에 돌아갈 생각을 처음부터 안 했죠. 다 실패하고 의성에 가서 본인 재산도 좀 내놓고 그래서 군수를 설득합니다. 군수님이 3억 4천 냈어요. 개인 돈 말고 의성 군비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경북 도비를 10억, 국비를 10억을 얻어요. 체육인들이 10억을 또 모았습니다. 34억짜리 경기장을 드디어 지은 거죠. 그런데 선수가 없다고 그랬죠?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영미를 불러낸 거죠. 방과후 합격을 한 거예요. 의성여고에. 그래서 영미가 오니까 친구도 따라오고 영미 동생이 오니까 동생 친구도 따라오고. 그래서 이 경기가 어떤 거였죠? 팀워크가 중요했죠. 몇 년, 수년 아주 이 기술이 뛰어난 그거 말고 팀워크가 중요했던 경기입니다. 아까 의성 군수가 얼마 냈다고요? 3억 4천. 10억은 고비고요. 3억 4천 냈는데 이때도 유튜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수억 명이 이 경기를 보면서 마늘소녀, 양파소녀 막 얘기했었죠. 의성 마늘, 의성 양파 얘기했죠. 전 세계 수억 명한테 의성을 알리는 것도 어려운데 의성 마늘까지 알렸어요. 의성 양파도 알렸어요. 서울에 이 버스에 붙어다니는 의성 양파 그거 전에 제가 봤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이 경기 이후로는 계속 보여요. 아, 의성의 양파가 그렇게 유명한가? 3억 4천 내고 이런 효과를 봤으니 수억 명한테 정말 광고를 하려고 했으면 3억 4천 달러로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3억 4천 그것도 아까워서 다들 안 냈다고요? 경제를 살려야지 무슨 스포츠야. 근데 이게 의성 경제를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대안이 나올지를 우리 시민들이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그간의 선진국들이 해왔던 경로 아니면 지난 60년, 70년간의 우리 개발연대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냥도 세계 11권 정도, 12권 정도의 경제를 갖고 있는데 여기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이제는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경제만 보고 왔다라는 것을 이제는 자리를 세 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경제, 사회, 환경. 1972년도에 유엔에서 다시 모였습니다. 이때 포스트인데요. 만약 여러분이 세계 일부가 아니라면 문제 일부입니다. 이거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 환경회의였습니다. 첫 번째로 열리는. 이때 인도의 인디라 간디 수상이 여성이었는데 제3세계를 대표해가지고 연설을 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난이 최악의 오염이다. 세계 환경 문제를 왜 우리한테 덮고 씌우려고 해. 이런 거죠. 그간의 환경을 오염시킨 거는 이 선진국들이었는데 자기들은 다 오염시키고 발전해놓고 우리가 이제 발전하려고 하니까 차라리 걷어치우는 거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엔 차원에서 이때부터 환경만 얘기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이 각성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러면서 경제랑 환경을 어떻게 연결해볼까. 그런 고민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분이 당시에 노르웨이 여성 수상인데요. 브룬트란트라는 여성입니다. 이분이 83년도에 이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87년에 보고서를 냅니다. 그러니까 그 위원장을 맡은 것은 경제랑 환경 문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라는 건데요. 이분이 전 세계를 돌아다녔어요. 직접 교수들한테 용역 주지 않고.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에 가보면은 여성들이 맨발로 애들 데리고 한 10km씩 걸어서 갔다 오는 거죠. 물 기르러. 남성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다이아몬드 전쟁에 끌려가서 다 죽고 있죠. 그러니까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원장인데 가서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환경 문제를 얘기하기 어렵겠구나. 깨끗한 물을 마십시오.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 오염돼가지고 10km씩 가야 마실 물 그래도 얻는 건데. 그래서 환경을 지키려면은 전쟁을 중지해야 되겠다. 평화를 유지해야 되겠다. 군축을 해야 되겠다. 인권 문제를 얘기해야지. 이 빈곤이 최고 문제네. 기아, 배고픔을 해결해야 돼. 그런 얘기들을 같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런 용어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단어를 정착을 시킨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데 어렵죠? 이것도 이 영어를 그대로 번역을 한 건데 그냥 생각해 보면 미래 세대가 쓸 거 남겨놓고 쓰자요. 미래 세대가 쓸 걸 남겨놓자. 그런데 자원만 남겨놓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은 이 환경 문제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프랑스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 작년까지 프랑스에서 내내 폭동이 일어났어요. 작년에 제가 프랑스를 갔는데 경찰이 이 치안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군인들이 총 들고 치안을 유지했어요. 제 이 가방을 소매치기 해가려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막 그 군인한테 뛰어갔어요.
그래서 이 위기를 모면했던 그런 위험한 나라가 됐어요. 위험한 도시가 됐습니다. 프랑스가 못 살아서가 아니잖아요. 빈곤이 문제가 아니라 불평등이 문제였죠. 그러니까 아까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그 개념을 해보면 미래 세대가 쓸 걸 남겨놓고 쓰자. 자원의 관점인데, 환경의 관점인데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포용 사회를 안 만들고 미래 세대한테 우리 폭력 사회를 남겨줘야지 그런 건가요? 거꾸로인 거죠. 미래 세대도 프랑스 파리처럼 이렇게 폭동이 일어나는 그 불평등 문제를 지금 해결해 놓지 않으면 미래 세대의 우리 도시에도 폭동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다문화 가정을 왜 그렇게 우리가 포용을 합니까? 지금 10만 명, 100만 명 늘어나고 있고 그 자제들이 다 우리 국민인데 그 포용사회를 만들어 놓지 않고 또 이 프랑스 파리처럼 이민사회와의 갈등을 만들어내면 안 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활동이 모두 지속가능 발전에 포함되는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킹나탄이라는 스님이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까 그 자연에서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종이를 볼 때는 그 원재료인 나무를 보고 나무를 볼 때는 그 원재료인 비를 보고 흙을 보고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것은 이제 유엔 차원에서 합의한 목표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있어서 훨씬 이해하기가 좋았는데 여러분들이 지속가능 발전을 얘기할 때는 경제 따로 환경 따로 사회 따로 보지 말고 통합적으로 봐야 된다더라. 그것과 그럼 어느 문제도 연결이 안 되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통영 시민대학에 오신 거는 여러분들 초등학교 동창생들, 중학교, 대학교 동창생들 있겠지만 민주시민으로서 그럼 새로 배우는 거죠. 시민의 역할을 새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민대학에서 나랑 같이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볼 그런 이 뭐랄까요 교우들을 지금 사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각기 내 단체에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 마을에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걸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우리가 통합적인 관점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면 갖춰질 거다라는 걸로 시민대학이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도에 다시 모였네요. 72년도에 유엔 환경회의가 처음 열렸고 그 20주년을 기념해서 92년에 모였는데 지난 20년 동안 한계 별로 없는 거죠. 개념적으로만 학자들이 계속 발전시켰는데 그래서 이때는 세계 대통령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 앞에 전 세계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였어요. 이쪽에서는 이 호텔에서는 정부 대표들 GO 거버먼트 오거나이제이션 그래서 정부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 앞에 수천 명의 광장에서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넌자를 붙였어요. 비정부 조직 그러니까 NGO라는 얘기가 그때부터 나온 거죠. 수천 명의 이 NGO가 압력이 돼가지고 이번만큼은 압수하고 돌아가지 말고 약속을 하고 가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아젠다 21 의제 21입니다. 국가는 의제 21, 지방은 지방의제 21.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우리 통영도 통영 의제 21 이런 거를 해왔어요. 그런데 시장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들쑥날쑥 해가지고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 RC 센터의 사무국장님 저 뒤에 계시는데 RC라는 게 그런 지방의제 21 활동의 성과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통영의제는 없어지거나 들쑥날쑥했는데 그 성과로 이 RC 센터가 전 세계에 유명해진 통영의 이 RC 센터로 성장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지속가능 발전의 지방판이거든요. 지속가능 발전은 통합적인 관점을 갖는 것, 그 다음에 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이 92년도에 그 문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지역에서 9개 그룹이 모이면 지역 문제를 잘 논의를 해가지고 분석도 하고 해결 대안도 낼 수 있다. 여러분들 오늘 모이신 분들이 여성단체에서 오신 분, 청소년단체, 원주민, NGO, 또 행정에서 오신 분, 노동조합, 기업체 쪽이 있을 텐데 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면 좋겠죠. 제각기 다른 문제를 갖고 있고 제각기 다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저 원주민이 아마존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92년도에 저걸 보고. 그런데 한동안 원주민에 대해 생각을 안 해봤다가 한 7, 8년 전에 용산 사태 기억나십니까? 살범인들 열어주고 경찰 열어주고 그러니까 원주민이 그거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원래 살고 있는 주민 그게 원주민이구나. 그러니까 여기를 재개발을 하더라도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좀 해 이런 얘기죠. 그게 원주민의 주거권 이런 얘기였습니다. 다시 2012년에 또 20주년 기념회의를 했어요. 그간에 우리 통영RC, 통영의제, 또 우리 조광수 교수님처럼 이 시민대학 이렇게 노력을 해왔던 지역의 일꾼들이 있어서 이때 20주년 이 회의 때는 새로운 그룹들이 들어왔죠. 왜 그동안 우리는 안 껴줬었어? 노인 그룹, 이주민 그룹. 13년도에 그 유엔 총회에서 왜 우리는 안 껴줬었어? 자선단체. 이 사람들이 유엔의 공식적인 이해관계자로 등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9개 그룹은 9개 주요 그룹 그래서
라인 메이저 그룹이라고 영어로 그렇다고요. 그 뒤에 2012년 13년에 이해 당사자로 인정이 된 이 7개 그룹을 기타 이해 당사자들 이래가지고 지금은 유엔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7개 그룹에 포함한 MGOS 과정을 거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엔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대안을 내려면 MGOS 그룹한테 물어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있었던 9개 주요 그룹 지방정부를 포함해서 그리고 노인 그룹부터 장애인 그룹까지 이 이해 관계자들 뭐 세계 단체들 한국의 단체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유엔이 움직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012년에 우리가 원하는 미래 그런 이 제목을 달고 모였는데요. 지난 20년 동안 그런데 72년에 아까 첫 유엔 환경회의로 치면은 지난 40년 동안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 왔나 그런 고민에 빠진 겁니다. 물론 국가 정부는 더 이상 이 힘이 없으니까 지방 정부들이 모이자. 그래서 2012년부터는 늘 지방 정부들이 따로 모임을 갖고 그 지방 정부들이 별도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기후변화협정에 탈퇴했죠. 그럼 이 미국이 이 온실가스 제일 많이 배출하는데 왜 우리가 숨쉬고 살고 있을까요? 1위짜리가 탈퇴했는데. 도시연합에 이 클레이라는 도시연합이 있는데 우리 통영시도 가입돼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1750개 전 세계 도시가 회원인데요. 미국에서 가입된 도시가 200개 정도가 있어요. 그 200개 정도의 도시가 400개 다른 도시를 모아가지고 연방정부의 온실가스 배출 몫이 얼마지? 그걸 600분의 1로 나눠가지고 실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정부는 자꾸 다른 나라랑 주거 문제로 싸우고 정권이 바뀌면 다른 철학을 내고 그렇게 하지만 이제는 도시가 바뀌는 거죠. 인천시장이 중국의 무슨 시죠? 잊어버렸어요. 중국의 어디 시에 1월 달에 2만 장의 마스크를 보냈는데 2월 달에 20만 장으로 돌아왔어요. 아 이거 중국산 가지 않냐? 그렇게 이 딴지에 걸었던 사람들이 그 언론이 한 군데가 있었는데 중국산 아닌 게 어디 있었습니까? 당시에. 그러니까 그 가짜다 아니면은 뭐 불량품이다 그런 시대를 걸었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우리 승인을 받았던 그런 거였는데 도시가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글자 채가 안 맞아서 깨졌군요. 2012년부터 그렇게 MGOS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우리 전 지구적으로 약속을 하자. 그 전에 92년도의 약속은 지역에서 알아서 의제의식을 해라 이렇게 됐는데 공동의 목표를 세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목표를 그동안에 이 유엔 차원에서 되니까 제3세계나 못 사는 나라를 도와주는 국제개발협력 ODA처럼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대상화시켜서는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환경 문제도 모두 해결되지 않으니까 선진국부터 후진국까지 다 모이게 해서 목표를 공동의 목표를 세우자. 그래서 유엔에서 193개국이 2015년에 이 목표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유엔 총회가 몇 개국일까요? 유엔 국가가 193개국입니다. 그 당시에 사무총장이 반기문 총장님이었어요. 인류 역사상 유엔에서 유일하게 193개국이 합의한 목표는 합의한 겁니다. 만장일치로. 그러니까 전 세계가 2015년도에 2030년까지 함께할 목표로 이 17개 목표를 정한 겁니다. 그리고는 나라마다 다 다르겠죠. 1번이 빈곤 목표, 2번이 농업 목표인데 우리는 농촌 아닌데 선진국, 후진국이 다를 수 있는데 그 속에 들여다보면 어떤 세부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식량 안보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선진국 따로 후진국 따로인 그 선진국에만 해당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게 169개 세부 목표로 곳곳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매년 2030년까지는 매년 환경부 장관들이 유엔 총회 가서 7월 달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달성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4년에 한 번씩은 대통령들이 모입니다. 잘 되고 있는. 그래서 작년에 그러니까 2016, 17, 18, 19, 19년 4년째 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갔었죠.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간에는 지속가능 발전이 뭐야 그러면 뭐더라 72년도에 뭘 했는데 52년도에 뭘 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통합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지속가능 발전이 뭐예요? 그러면 전 세계의 보편적인 가치인데 이 17개 목표를 달성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게 됐어요. 다 안 보이시지만 교재에 나와 있을 거예요. 9번 문제는 산업, 10번 문제는 경영, 8번 문제는 일자리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17개 너무 많은데 얘들은 특히 전 세계에 계신 분들은 저거 우리 그냥 17개 부서가 제가 타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이걸 한번 보세요. 저 요리사가 케이크를 만들었는데 금방 녹고 있죠? 녹고 있고 맛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케이크를 그냥 옆집에 버리죠.
그리고 또 같은 재료로 만듭니까? 어떤 재료가 문제가 있는지를 뜯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넣어야 될 걸 나중에 넣나? 많이 넣어야 될 걸 조금 넣나?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17개의 목표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7개의 재료로 보는 거예요. 이후에는 193개국의 재료를 다 보는 건데 국가는 우리 240여 개 지자체의 이 재료를 보는 거죠. 통영은 우리 몇 개 동이 있을까요? 그 동의 재료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 마을 같으면 우리 마을에 필요한 게 뭐 있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서울에서 이런 걸 해보니까, 화성시에서 이런 걸 해보니까, 저 창원에서 해보니까 이 목표 중에 뭐가 제일 많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8번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일자리. 그다음에 11번 도시 문제, 즉 주거 문제. 3번 건강. 이 순서가 나와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냥 우리가 지금 제일 괴로운 문제니까 8번, 11번, 3번으로 나오는데, 그런데 재료를 뜯어보자고 했잖아요. 서울에서 성별 달라요. 연령별 다릅니다. 소득별로 달라요. 서울에서 강남, 강북, 이번에 선거도 완전히 달라졌는데, 강북, 강남도 동서로 나누면 4개 권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4개 권역마다 우선순위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간에 우리가 뭐 주민자치위원회나 이 사회복지단체에서 또는 자원봉사단체에서 그 동네는 어르신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사회복지 쪽으로 많이 해야 돼. 그렇게 하는데 실제 그쪽에 가서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이 중에 어떤 재료가 제일 문제입니까? 그러면 주차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고 해요. 아니면 학교가 없다고 해요. 아니면 보건소가 좀 있으면 좋겠다고 해요. 그냥 복지비 막 퍼주면 아니면 무슨 이 다른 걸 해주면 딱 좋을 곳이야. 이렇게 팽대 굴리면서 이 탁상 행정을 했던 시대가 있는데 지금은 이걸로 해보니까 그 편차가 서로 다르더라라는 겁니다. 요새 마을 만들기도 하고 마을 계획도 짜고 그런데 그걸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얘기가 없거나 아니면 내 이해관계를 얘기하게 돼 있어요. 재작년에 서울에서 장애인 그룹들을 모아가지고 공론장을 운영했던 팀을 작년에 또 뽑는데 제일 안 들어오는 팀이 그쪽이었어요. 왜냐하면 장애인 그룹을 모이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열악하기 때문에 시설 더 주세요. 아니면 지원 더 해주세요. 이거 말고는 할 얘기가 없어요. 그거 실천하는 거 말고 할 얘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해결할 수도 없는데 그 공론장을 운영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이래가지고 운영할 팀이 잘 안 들어오는 거죠. 그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까 이 재료를 뜯어보는 것처럼 장애인 그룹이 모여도 장애인 중에도 더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장애인의 빈곤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 먹거리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장애인들의 먹거리 문제. 장애인은 다 건강이 안 좋나요? 장애인의 건강 문제 어떻게 할까? 장애인의 교육 문제 어떻게 할까? 그런 방식으로 물어보면은 정책적인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이해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해서 그 운영팀이 다시 들어오게 됐어요. 대개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 웨딩 케이크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놨는데 17개 목표를 어떻게 할까? 이 케이크 만들듯이 해보자는 거예요. 그 전에는 경제성장이 늘 우선이었는데 그렇게 했더니 사회를 자꾸 불평등하게 만들어요. 사회가 불평하다 보니까 환경을 계속 파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환경이 지탱하는 선에서 사회를 발전시키고 사회가 포용적인 선에서 경제를 발전시켜야지 경제가 사회를 억누르거나 사회가 환경을 파괴하는 발전은 이제는 안 됩니다. 그런 구조로 이 17개 재료를 짜보자는 거예요. 17개 재료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제각기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맛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우리 통영의 여러 지역에서 서로 다를 거예요. 통영 시민 전체가 모여도 다를 겁니다. 그런 것들을 고민해보자라는 것이 지속가능 발전이에요. 그래서 인권을 얘기할 때도 지속가능 발전을 얘기하게 되고요. 박물관 아니면 개인이 어떻게 실천할까를 호주 작년에 불이 엄청 났는데 국가 차원에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이렇게 해요. 지난번에 이 프랑스에서 방역하는 이 방역기 끄트머리에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 이미지가 붙어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고 비행기 외벽에다 그렇게 붙여놓는 거 깜짝 놀랐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아니면 경기도에서 이 지속가능 발전을 행정 가치로 받아가지고 가고 있는 곳들은 각 부서의 일이 몇 번 목표랑 연결되어 있나를 이걸 붙이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늘 생각할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나는 10년째 일 하고 있어. 주어진 일, 올해 하고 있는 일. 그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우리 지역에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까? 그렇게 고민하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렇게 활용하고 꼭 활용하자는 겁니다. 건물을 지어도 친환경적인 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이 3번, 7번, 8번, 9번부터 17번 목표에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이해하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 지역의 문제, 우리 통영시의 문제 아니면 대안을 얘기를 하더라도 어떤 대안들을 서로 엮어볼까? 어떻게 해가지고 웨딩 케이크를 만들어 볼까? 그런 방식으로 갈 수 있겠죠.
일본에서는 이 SDG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이 상을 제정해서 지역마다 지자체마다 경제계획을 해요. 그리고 어떤 정책을 벌일 때마다 그 정책이 몇 번 목표에 관련이 있는지 하는 거예요. 국가 정부는 아베가 이상하게 들고 가고 있지만 지역이 지킨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경화도에 제가 이 마을 지도 그리기를 해달라고 해서 원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지역에 다 모일 테니까 1시간 동안 마을 지도 그리기를 강의를 하고 2시간 동안 함께 그리자. 그렇게 했는데 이장님들한테 이 전화를 한 거예요. 원장님이. 각 위마다 3명씩 나와 이래가지고 한 60여 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강의를 1시간 동안 할 수가 없었으니까 앞에 올라가 보니까 이장님도 70대 어르신이 오셨는데 청년회장님 한 분씩 오셨는데 70대 어르신이구나. 마을 지도그리기 대표가 같이 오셨는데 70대 어르신이에요. 벌써 막 웅성웅성 시끄럽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강의를 할까. 그런데 다행히 마이크가 고장나줘가지고 10분 만에 끝내고 지도를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눈이 살아났어요. 여기에 무슨 방앗간이 있고 여기에 일제순사집이 있었고 여기에 무슨 교회가 있는데 그 아들이 지금 서울 가서 뭐하고 있고 그렇게 스토리를 짜서 마을 지도를 그리는 거죠. 일제 때 지도 갖다 주면 더 자세히 그려줄 수 있는데 그래서 갖다가 또 그 위에다 그렸어요. 발표할 때는 얼마나 또 신이 나셨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도가 되고 이런 지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동막마을의 지도를 그려달라고 기획사에다 맡기면 어떻게 되죠? 큰 길 위주로 관공서 위주로 그림이 나오는 거죠. 여기는 다 그분들이 얘기했던 스토리들이 여기에 다 달려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건 행정 지도나 아니면 진짜 이 내비게이션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지도였죠. 마을 지도를 그리는 게 사람을 그리고 역사를 그리고 문화를 그리고 유산들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통영이 이 에코뮤지엄 하기에 딱 좋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통영시청에 작년에 와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박경희 선생의 어디죠? 저기 네. 그 전에는 뭐였죠? 그 우리 RC 만들어질 무렵에 벽화만 처음에 동피랑에서 그 만들었던 공무원이 같이 만들었던 공무원이 승진해서 다른 쪽에 갔다가 다시 서피랑으로 자원해서 와서 박경희 선생의 이 문학 작품을 가지고 이 서피랑을 함께 또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동피랑도 서피랑도 사람이 아직 살고 있죠.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했죠. 그게 에코뮤지엄입니다. 제가 영국에 갔을 때 이 대형 박물관이라고 하는 데를 들어가서 깜짝 충격을 받았는데 이 프랑스처럼 우리 책을 몇 개 훔쳐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집트에서 집 한 채를 통째로 들고 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박물관이라는 게 어디서 뺏어오거나 훔쳐오거나 새로 사가지고 와서 집 지어놓고 거기서 전시하는 돈 받는 곳이구나. 박물관은 그렇게 이제 생각하게 됐죠. 대형 박물관 기획자 빼고는 이제 돈은 안 받아요. 어쨌든 그거는 우리 생활과 떨어져 있고 주민들은 모르고 그런 박물관인데 에코 뮤지엄이라는 것은 에코라는 게 이 생태라는 의미인데 그게 생계라는 의미예요. 삶. 그러니까 이 에코 뮤지엄은 살아있는 박물관, 살고 있는 박물관, 지붕 없는 박물관입니다. 그걸 제가 들어가 봤어요. 이렇게 설명이 시작이 됩니다. 어렵죠? 여기에 들어가면 이제 동영상으로 나오는데 영어로 딱 여기까지 써있고 어렵죠? 이렇게 나와요 진짜. 그리고는 동영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선조들이 발전시켜온 땅이죠. 역사적으로 이런저런 게 만들어집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자리가 폐조선소라고 해서 특히 에코뮤지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걸 잘 활용해보자고 모여요. 그래서 에코뮤지엄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참여해야 되죠. 근데 소유주들이 중요해요. 이 땅도 소유주가 중요했죠. 동피랑도 소유주가 중요했죠. 서피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시끄럽다고 그렇게 하죠. 안동의 하회마을은 사람들이 가면은 불쑥불쑥 들어가죠. 이 한옥집이니까 구경하러. 그런데 살림집이니까 나가라고 큰소리 칩니다. 주민들하고 합의를 안 했기 때문에 주민 참여가 없었기 때문에 동피랑 서피랑은 주민들이 참여했잖아요. 그래서 에코뮤지엄인 거예요. 소유주들하고 합의하고 그리고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뭔가 20층, 30층짜리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이 폐 조선소 그대로 두면서 이 공간을 잘 활용하듯이 이쪽으로 하면 풍차 초가집이 그대로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 고인돌 교회가 그대로 있죠. 그 있는 그대로에 사는 사람들 그대로 소득도 창출하고 그런 거죠. 이게 프랑스나 아니면 영국이나 이런 데에서 산업혁명 때 탄광으로 유명했던 도시들이 석탄이 다 에너지가 바뀌니까 폐광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그렇게 해서 그곳을 찾는 사람들한테 그 옛날에 있던 방앗간 설명해주고 체험하게 하고 그곳에서 이 포도를 그대로 갖고서 와인 만들어가지고 팔고 그렇게 하는 게 에코뮤지엄의 시초였거든요. 그걸 우리는 지금 통영은 잘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더 동네를 들여다보면 아까 우리 강화도의 어르신들처럼 마을 지도를 여러 가지로 그려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활기 없는 자원이 우리가 생각하면 사회 자원이 되고 문화 자원이 되고 경제적인 자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환경도 지키는 겁니다. 저희 학교에 교수 한 분이 제주도에 장가를 갔는데 본인도 즐거워하고 우리도 즐거워했는데 앞으로 제주도 갈 일이 많겠다. 그런데 그분이 제주도 잘 안 가요. 장모랑 싸워서가 아니고 제주도를 가면은 제주도를 곳곳을 구경할 줄 알았는데 제주도를 가면은 그 장모님이 아예 제주도에 뭐 볼 거 있다 그래 사우나 하나 갔다 와 이래서 이 장모 집을 가면은 그 형제들하고 앞에 목욕하러 갔다 오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보다 더 못 보는 거예요 제주도를. 그러니까 익숙한 사람들이 볼 때는 활기 없는 자원인데 그거 뭐 볼 거 있다 그래. 그런데 거기에 스토리가 담기면 자부심이 생기고 역사가 나오고 문화가 나오고 그것을 지키고 싶죠. 그거 없애고 20층짜리 짓는 게 아니고 그게 이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겁니다. 전제 한옥마을을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여기만 가는 게 아니고 방글대 카페도 승광대도 동남으로 가보고 싶게 되는 거죠. 자, 런던에서 지도책을 사왔는데요. 관공서 위주로 그려놨죠. 이거는 지하철 위주로 그려놨죠. 런던 지하철이 유명하니까. 이거는 박물관, 역사 유적들로 그려놨어요. 이거는 주요 진영들로 그려놨죠. 이렇게 그림이 더 있었는데 빠뜨렸어요. 런던을 한 번 돌아다니면 런던 시내를 다 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 통영 한 번 돌아다니면 통영을 다 이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지금 몇 가지를 봤잖아요. 최소한 4가지의 다른 안경으로 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자원이 있는지 생각해보면 또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더 활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지도를 한번 그려보고 문화 지도를 그려보고 안전 지도를 한번 그려보고 환경 지도를 한번 그려볼까요? 산업 지도 아니면 인물 지도 아니면 우리의 이 조직 지도를 한번 그려보면 여기에 무슨 교회, 여기에 무슨 절, 여기에 무슨 자원봉사센터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이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자원을 어떻게 연결할까? 그렇게 연결을 해야 통합적인 관점이 생기고 그것이 자연도, 사회도, 경제도 지키는 지속가능 발전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내 땅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내 현장, 중앙정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은 내가 살고 있는 터에 구체적인 장소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모이면 일상적인 과제를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대학의 졸업생들이 늘 우리 지역의 문제를 그러면 아까 17개 목표랑 연결해서 얘기해보고 그러면은 이 통합적인 생각이 있지 않을까. 저는 아까 우리 최영수 교수님이 통영 한자를 잘못 쓰셨나 이렇게 했는데 진짜로 이 통영이라는 단어가 밑에 이렇게 통영시 단어죠. 그럼 요새 거버넌스 협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통영 종합적으로 운영한다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2013년에. 그러니까 그 통영을 생각해보니 통영이 이 협력적 거버넌스 협치하기에 딱 좋은 이름을 갖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아까 웨딩 케이크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역의 문제가 뭐야 그러면 농촌 문제 그거 농업과가 해요. 여성 문제 여성과에 합니다. 근데 왜 이게 잘 안 되죠? 한마디 때문에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저기 강원도에서 충북에서 우리 지역의 문제가 뭡니까?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했더니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문제는 할머니들이 아직도 밭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쪼그려서 하다 보니까 그분들 건강이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힌트를 얻었습니다. 제각기 부서에서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될까? 통합적으로 접근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지역의 문제는 농촌의 고령 여성의 건강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그렇게 접근하면 이 4개 부서가 처음부터 같이 모여야 되죠. 하나의 문제니까. 그래서 노인복지과에서는 작년에 우리 부서의 성과 달성했는데 이 어르신들 건강검진률 70%.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반일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더 출동 서비스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보건소에서 작년에 우리 보건지수 2개 만들기로 한 거 달성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경우에는 산간덕지 쪽에 더 보건지수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전에 행정이 열심히 일해왔고 각 단체들이 열심히 일해왔는데 시너지 효과를 못 내는 게 있다 그러면 필히 공동의 목표를 하나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요 개념을 갖자라는 것은 그런 통합적인 시각을 갖고 통합적인 접근을 하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계 물기구가 17개의 목표를 물방울로 만들어놨어요. 물 문제는 6번 목표입니다. 그런데 인공수의 물 문제, 농촌의 물 문제, 건강과 물의 문제 그렇게 연결해 보는 거예요. 모든 부서가 다 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해보고 물 문제를 해결할 부서가 모든 관점을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가 2015년에 한국에 소개됐을 때 여성단체들이 SDG 5번 목표 해결을 위한 토론을 했어요. 5번 목표가 여성 생산들이거든요. 그런데 SDG라는 이 글자를 안 달아도 될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여성들만 모여서 여성 정책을 논의했거든요. 이번 점에서 토론을 했으면 더 좋았겠죠. 빈곤층의 여성 문제, 농촌의 여성 문제, 여성과 건강의 문제, 여성의 교육 문제. 그런 식으로 했으면 여성 문제가 훨씬 더 풀렸겠죠. 지금은 여성 문제는 여성과에서 해결해야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모든 부서가 여성이라는 관점에서 일을 해라. 그리고 여성 부서는 여성만 있는 정책이 아니라 모든 정책을 여성의 관점에서 고려해야지. 이렇게 갈 수 있는 틀이 된다는 겁니다. 너무 지나가고 있죠. 여기까지만 할 텐데요. 우리가 이 목표를 세워요. 그런데 행정은 목표도 잘 안 세워요. 그냥 시장님이 오면은 내 공약이 이거야. 그러면 그간 해왔던 일 거기에 붙이기 마련이에요. 목표가 시장님들한테 처음 들어오면은 용역과제 크게 해가지고 캐비넷으로 들어갈 거고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전 직원을 한번 모아서 통영시가 4년 후에 어떻게 됐으면 좋을지 그 상을 키워드 3개씩 써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모아봐라. 직원이 1000명이면은 3000개의 단어가 나올 텐데 그 단어 중에 많이 출석되는 거 그러면은 4년 뒤에 통영은 이를테면은 생태 관광의 명소 이런 식으로 비전이 나오는 겁니다. 용역과제 주지 마세요. 캐비넷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럼하고 얘기하고는 당선되면은 또 용역과제 주거나 목표를 안 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지만 함께 합의한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목표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나왔을 때 그 목표에 맞춰보면 나는 무슨 부서의 일을 하고 있다. 그게 아니라 나는 통영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몇 번 목표에 기여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목표를 9988-234로 세웠다. 이거 뭔지 아시죠? 99살까지 생각하다가 2, 3일 내에 진짜 이거 그러면 이 성과관리를 하면 오자마자 하루에 30분씩 운동해야지. 점심은 굶어야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1년 되면은 이 부서는 100% 달성, 저 부서도 100% 달성. 대부분의 부서가 100% 달성이에요. 그런데 밥만 굶는다고 해서 30분 운동한다고 해서 9988-234가 되는 건 아니죠. 가령 근육이 늘어야 근육량이 늘어야 이 오래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공무원들이 같이 일을 하면서도 매일같이 30분씩 운동하는 일을 하면서도 근육량에 대해서는 절대 생각을 안 해보고 있으면 그거는 뭐 하나만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것은 그런 목표를 분야별로 같이 세워보자라는 거고요.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 아닌지는 행정에서 매일같이 하고 있는 일 그게 아니라 그 일이 결국에는 어떤 데에 영향을 줬느냐 그거를 따져보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속가능 발전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른 자료에서 보실 때나 아니면 혹시 여러분들이 통영시에서 우리도 통영시 지속가능 발전 목표 한번 세워봅시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참여하실 때 이런 관점으로 통합적인 관점으로 나의 목표, 우리 미래 세대의 목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오래 잡았죠? 토론도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토론 때 서로 또 해결이 안 되는 거나 질문거리가 있으시면 종합 토론할 때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